예, 이어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사회가 존재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소사이어티 1이고요. 또 하나는 소사이어티 2라고 한번 불러보죠. 소사이어티 1에서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에 사용을 하는 그런 사회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소사이어티 2는 다수의 여성들이 주로 직장을 갖고 잡을 갖고 일을 하는 그런 사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소사이어티 1은 한 전통적인 어떤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고 소사이어티 2는 지금의 한국 사회 같지는 않고요. 뭐랄까요? 뭐 좀 더 북유럽 스타일의 그런 사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이어티 1은 이제 여성들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전념하는 그런 사회고요. 그 다음에 소사이어티 2는 잡을 갖고 일을 하는 그런 사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제 여러분에게 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첫 번째 큰 딸은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소사이어티 1에서 반드시 살아야 하고 둘째 딸 죄송합니다. 둘째 딸은 예, 둘째 딸은 이제 소사이어티 2에서 살기 위해 태어난 운명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최근에 그 제작된 작년에 나온 영화죠. 그 리틀 위맨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그 예를 들면 엠마 왓슨 그맥 마취 역을 한 엠마 왓슨 같은 사람이 이제 소사이어티 1에서 살게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의 딸 조 역할을 맡은 이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시어셔 로넌인가요? 예. 서셔라고 발음을 하는지 뭐 시어셔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배우 로넌 서셔 로넌 역을 로넌이 맡았던 조 마치는 소사이어티 2에서 그래서 엠마라고 할까요? 네, 엠마.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조를 소사이어티 2에서 살기 위해 태어난 딸이다 이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맥과 조가 있는데 둘 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교육 투자를 할 생각이십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면 그 조겠죠, 조. 조에게 더 많은 교육 투자를 할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맥은 예, 물론 뭐 자녀 양육이나 가사 노동이 가치 없는 일은 아니지만 비교적 이런 일을 하는 딸에게보다는 잡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조에게 더 많은 교육 투자를 할 인센티브가 생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는 소사이어티 2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될 텐데 이곳에 가게 되면 조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일 조가 자녀를 갖게 된다면 기회 비용이 비교적 맥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에는 여러 가지 시간과 돈이 수반이 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기회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시간당 임금이 자녀 양육에 따른 이제 코스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사이어티 2와 같이 많은 여성들이 잡을 갖고 일을 하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 수 있고 그래서 이들의 시간의 기여 비용이 상대적으로 소사이어티 1과 비교했을 때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의 출산율은 비교적 낮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제 이러한 두 개의 소사이어티 1과 소사이어티 2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뭐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경제학의 어떤
가설과 가정과 이론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조금 단순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러니까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이야기는 리소스 플로우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부모가 자녀를 갖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이렇게 노후 소득에 대한 보장, 어떤 노후를 목적으로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티브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소득, 예, 노후 소득의 일환으로 자녀를 많이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어떤 국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목격하게 되냐면 자녀로부터 얻는 어떤 편익, 여기서 뭐 다양한 편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편익을 이제 얻기도 하는데요. 그런 건 좀 제쳐두고 그런 편익은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 당연히 편익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그런 건 잠깐 접어두고 여기서의 이제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편익,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경제적 편익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 가면 자녀가 제공하는 혹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고 반대로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개도국의 경우 혹은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들의 경우 여기에서 이제 방글라데시를 제가 그 예로 가지고 왔는데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 혹은 이제 이런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갖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녀들이 12세 정도만 되면 보통 이제 가구 소득에 어느 정도 일정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농사를 돕는다든가 학교에 가지 않고요. 혹은 뭐 학교에 갔다 와서 간단한 농사를 돕는다든가 혹은 이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한다든가 그래서 가구 소득 혹은 이제 패밀리 인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2세까지는 양육 비용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 12세 이후부터는 자녀가 이제 그 가계 소득의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국가들에서는 양육에 따른 비용보다 자녀가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 혹은 뭐 디벨롭드 컨트리에서는 보통 다수의 자녀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의 자녀들이 대학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 교육까지 받는 것이죠. 그래서 뭐 22살, 3살까지 혹은 심지어 25살, 6살 어떤 국가들의 경우에는 30살까지 풀타임 잡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30살, 심지어 30살까지 혹은 적어도 한 25살까지 부모 입장에서는 양육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기까지 25년 혹은 30년까지 이제 자녀로부터 어떤 이제 경제적 편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국가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편익이 점차 줄어들고 반대로 양육 비용은 점차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교적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이제 모티브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하락한다, 인구 증가율이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